만약 여러분이 키우던 아이가 사실은 버려졌던 친부모가 있는 아이였다면, 그리고 그 부모가 18년 만에 나타나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사가 아닙니다. 법과 피 그리고 선택과 사랑에 맞붙는 잔혹한 현실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릴 것이고 어떤 이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묻게 될 것입니다. 무대는 강원도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 겨울이면 바람은 칼날처럼 불고 파도는 산처럼 치솟습니다. 집집마다 빨랫줄은 얼어붙고 사람들은 바다와 싸우며 겨우 삶을 이어갑니다. 바로 이곳에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한 노인 김영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바다를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물을 던지던 아버지를 따라다녔고 청년 시절에는 군대에 다녀와도 다시 고향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혹했습니다. 먼저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냈고 이어서 유일한 아들마저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말수가 줄었고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동시에 외로움을 달래는 유일한 벗이 되었습니다. 영수의 하루는 단조롭고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새벽 5시 갓난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일어나 작은 배를 점검하고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며 바다로 나갔습니다. 돌아오면 시장에 생선을 내다 팔고 저녁에는 조용히 집에 앉아 오래된 담배 파이프를 피웠습니다. 집안은 적막했고 대화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참한 노인이지만 외롭다며 안쓰럽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겨울 그날은 영하 15도. 바닷바람은 칼처럼 몰아치고 집 앞 골목에는 발자국조차 얼어붙은 날이었습니다. 영수는 늘 하던 대로 마을 외곽에 있는 낡은 배창고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그물과 빈통, 고장난 양동이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어둠 속 낡은 밧줄 더미 옆에 2개의 작은 덩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낡은 포대자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포대자루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망설이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담요를 젖히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작은 아기 2명이 담요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눈을 꼭 감고 작은 손을 움켜쥔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경계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순간 제정신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헛것을 보는 건가? 눈발이 휘날리고 배는 오래전부터 버려진 상태였으니 사람이 들어올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아이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숨결, 작은 떨림.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발자국은 눈보라에 지워져 있었고 편지 한 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이들을 감싸고 있던 낡은 담요와 작은 십자가 목걸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누가 왜 이런 곳에 아이들을 두고 간 것일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고민할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바닷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아이들의 체온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한순간 숨을 고르고 결국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2 아이의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미약한 체온이 그에게 잊고 있던 따뜻함을 다시 느끼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이불을 덮어주고 불을 지펴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분유를 타먹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다. 그날 그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세월이 다시 되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2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이 어디서 애를 데려왔나? 경찰에는 신고했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수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내 자식들이다. 그의 짧은 대답은 그 어떤 서류보다 강력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미등록 아동, 행정적으로는 보호 대상. 그러나 이 작은 어촌 마을에서는 법보다 눈빛과 행동이 먼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영수가 두 아이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영수의 집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선택은 단순히 두 아이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수 자신을 구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민준과 가을 두 아이의 이름이 새겨진 순간부터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수가 두 아이를 품에 안은 그날 밤 집안은 오랜만에 살아 움직였습니다. 작은 손이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렸고 희미한 울음소리가 적막한 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영수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낯선 두려움과 동시에 오래 잊었던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난생 처음 아이들을 돌보는 노인의 손은 서툴렀습니다. 분유를 타도 너무 뜨겁거나 너무 식었고 기저귀를 갈아줄 때는 손이 떨려 끈을 제대로 매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눈을 깜빡이며 영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고 가을은 작은 손으로 그의 손가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길은 놓지 말라는 듯 그에게 새로운 책임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영수는 바다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생계를 잇는 그 물질보다 더 급한 것은 아이들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 굴뚝에서는 오랜만에 하루 종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웃들은 이상하다 싶어 찾아왔습니다. 영수 형님, 애들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요? 어디서 데려온 거요? 마을 사람들의 표정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혹시 잘못된 일에 휘말린 게 아니냐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내 애들이야. 따지고 묻지 마시오. 그 짧은 말은 날카로운 바람처럼 모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이내 사람들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어촌은 법과 서류보다 서로의 눈빛을 더 믿는 곳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분유통과 젖병이 줄지어 놓였고 방 한쪽에는 작은 요람이 놓였습니다. 낡은 집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번져나갔습니다. 영수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소년에게는 민준. 강하고 단단하게 자라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녀에게는 가을. 어느 계절보다 풍요롭고 따뜻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다. 다시 살아야 한다. 민주는 차분하고 조용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빛이 깊어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반면 가을은 활발하고 고집이 셌습니다. 울음소리도 크고 배고프면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영수에게는 음악 같았습니다. 사라졌던 생명의 소리가 다시 그의 집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영수는 잠든 아이들 곁에서 한참 동안 그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숨결, 이불 아래에서 오르내리는 배, 잠결에 꼼지락거리는 손가락. 그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너희가 없었다면 난 벌써 이 세상에 없었을 게다. 사실 그가 아이들을 발견하기 전 영수는 이미 삶을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상실감 속에서 이제 더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매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배 안에 두 작은 생명이 그의 삶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수를 구원해 준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영감이 다시 웃네. 애들이 복덩이구만.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이들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축복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영수의 집은 더 이상 쓸쓸한 노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민준과 가을, 두 아이의 웃음이 메아리치는 살아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영수와 두 아이의 특별한 가족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바다의 파도처럼 흘러갔습니다. 민준과 가을은 김영수의 품 안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느새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고 곧 마을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어른들의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봄이 되면 영수는 집 앞 느티나무에 그네를 달았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레 올라앉아 하늘을 바라봤고 가을은 더 높이 더 멀리 가겠다며 발을 힘껏 굴렀습니다. 그네에 매달린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마을 언덕을 넘어 바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어려서부터 말수가 적었습니다. 바닷가에 혼자 앉아 돌을 던지며 동그란 파문이 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마치 세상을 관찰하는 철학자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영수 영감 판박이네. 낚시만 가르치면 똑같겠어라며 웃었습니다. 반대로 가을은 활달하고 솔직했습니다. 장터에 가면 먼저 어른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절대 참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목소리가 커서 늘 반장을 도맡았고 운동회에서는 누구보다 앞장서 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아이는 장차 큰일을 할 거야 라며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영수의 집 식탁에는 늘 소박한 반찬이 올랐습니다. 바다에서 건져온 생선 한 토막, 된장국 한 그릇.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는 모습을 보면 영수는 세상을 다 얻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부모돌이다. 그의 짧은 말은 아이들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처럼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어린 손으로 미끼를 꿰고 파도에 줄을 던지며 한참을 앉아 있을 때면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잡은 고기가 없어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기다림 그 자체가 의미였으니까요. 가을은 주로 부엌과 마당을 누볐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 어깨너머로 배우기도 하고 이웃집 아주머니들과 함께 장을 보며 깔깔 웃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책을 읽어주며 선생님 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을은 이미 누군가를 이끌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풀리지 않는 그림자가 마음속에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라 했을 때 서류에 부모란이 비어있던 순간, 친구들이 너희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물을 때 대답을 망설여야 했던 순간, 그 작은 균열은 서서히 두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16번째 생일 저녁 마침내 가을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정말 보트에서 발견된 거 맞아요? 식탁 위에서 젓가락을 잡은 영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깊은 한숨을 내쉰 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무겁게 두 아이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가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 왜 버려졌을까? 친부모는 살아있을까? 그러나 누구도 소리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무겁고도 두려웠습니다. 영수 역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갯짝을 열어 그날 아이들을 덮고 있던 담요와 작은 목십자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이 두 아이의 유일한 출생 흔적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목십자가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모른다. 하지만 두려워서 말할 수도 없다. 언젠가 진실을 마주해야 할 날이 오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의 집에는 여전히 웃음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와 함께 낚싯배를 타며 꿈을 키웠고 가을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미래를 이야기하며 자랐습니다. 두 아이는 영수를 진짜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그의 거친 손, 주름진 미소,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속에서 자신들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고요하지 않습니다.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의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짙어져 갔고 멀리서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듯 이 작은 가족의 평화도 머지않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던 해 마을의 고요는 산산이 깨졌습니다. 그날도 영수는 마당에서 낡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바다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귀로 검은 외제 SUV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을 때 모든 평화는 끝났습니다. 자동차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끌었습니다. 세련된 외관, 낯선 번호판. 이곳 어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차는 곧장 김영수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잘 차려입은 남자와 여자 한 쌍이 내렸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안재현. 서울에서 잘 알려진 기업인이자 한때 정치권과도 연이 깊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윤혜진. 화려한 트렌치코트를 걸친 채 마을 풍경을 마치 낯선 전시품처럼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의 첫마디는 마을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민준과 가을의 친부모입니다. 그 순간 마당에서 그물을 고치던 영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는 집 안에서 이 말을 듣고 굳어버렸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혼란이 번졌고 가을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 분노가 일렁였습니다. 부부는 두꺼운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출생증명서, DNA 검사 결과, 변호사가 준비한 친권 확인 문서. 그들은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정치적 위협 때문에 아이들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데려가려 합니다. 영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18년 동안 단 하루도 놓지 않았던 아이들을 이제 와서 돌려달라니. 그의 가슴 속에서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겨우 짧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 내 자식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출신을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또 다른 시선으로 이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친부모라면 애들은 도시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도 18년 동안 키운 건 영수 영감 아니야? 찬반이 갈렸고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숨막히는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는 머리를 감싸진 채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 수 있는 기회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우릴 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라 할 수 있지? 라는 분노도 함께 했습니다. 가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은 우리 가족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 오직 할아버지뿐이에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파이프를 손에 쥔 채 깊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무거운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쌓아 올린 이 작은 집의 행복이 단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튿날 안재현과 윤혜진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대동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아이들의 부모입니다. 그동안은 사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되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영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법은 저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겠지. 내 손에는 서류도 돈도 힘도 없다. 하지만 내가 살아온 모든 날이 증거다. 민준과 가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흔들림이 있었고 가을의 눈에는 불타는 듯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속 질문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피인가 아니면 함께한 시간인가? 그날 밤 바람은 다시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파도는 절벽을 세차게 때렸고 집안의 시계 초침은 더 크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가족의 존재 자체를 가르는 싸움이라는 것을. 친부모의 등장은 마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제까지 평범했던 이 집은 이제 사람들의 호기심과 소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촌 사람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피는 못 속이지. 애들이 도시로 가야 더 잘 살지 않겠어? 아니지, 키운 정이 어디 가나. 18년을 보살핀 사람이 부모지. 찬반이 갈렸지만 정작 가장 큰 파도는 집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명문대 입학, 넓은 아파트, 안전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가난한 시골에서 느낄 수 없었던 기회의 문이 눈앞에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민준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바다 너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세계, 직접 보고 싶었던 도시. 그런 갈망이 이제 손에 잡힐 듯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엄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굽은 어깨, 밤마다 함께 집힌 아궁이, 손수 고쳐준 낚싯배. 그 모든 세월을 외면한다는 건 배신 같았습니다. 민준의 가슴 속에서 갈망과 죄책감이 끝없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가을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를 버린 사람들이 무슨 부모야? 지금껏 밥 한 끼 약 하나를 챙겨준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부모라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가을에게 부모란 오직 할아버지 김영수뿐이었습니다. 가을은 민준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오빠, 우리 잊지 마. 우리는 할아버지와 함께 여기서 자란 사람들이야. 돈이랑 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야.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도시에서 주는 약속은 너무도 달콤했고 그 약속은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호기심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침묵했습니다. 아이들의 갈등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지만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사랑은 잡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그는 말없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만 기도했습니다. 제발 올바른 길을 선택하길. 결국 균열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서울로 가서 진실을 알아야겠어. 내가 누구인지 직접 보고 싶어. 그의 말은 가을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라 배신이야. 할아버지를 버리는 거라고. 그날 밤 두 남매는 처음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민주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적의 가족 재회, 잃어버린 자녀와 18년 만의 상봉.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졌고 친부모는 기자들 앞에서 미소 지으며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은 그 조명 속에 서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웃음 대신 공허함이 드리웠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은 눈을 부시게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한없이 어두웠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명예도 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대답뿐이었습니다. 한편 가을은 여전히 마을에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집을 지키며 할아버지를 돌보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떠났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더 강하게 붙잡았더라면 오빠가 떠나지 않았을까? 그러던 어느 날 가을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이 넘는 봉투 하지만 필체는 분명 민준이었습니다. 가을아, 미안해. 나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하지만 매일 내가 눈에 아른거린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가을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끊어지지 않은 가족의 유대였습니다. 그러나 친부모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사랑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체면, 명예, 정치적 계산만이 오갔습니다. 그들의 집요한 움직임은 결국 영수와 아이들에게 또 다른 폭풍을 몰고 오게 됩니다. 민주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최신식 아파트, 반짝이는 자동차, 매일같이 이어지는 파티와 기자회견. 언론은 그를 기적의 아들이라 부르며 앞다퉈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준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갔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창가에 앉아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닷가 모래밭에서 함께 웃고 있는 자신, 가을, 그리고 할아버지. 사진 속의 미소가 진짜였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얼굴에는 그 미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부모와 함께 고급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음식이 가득했지만 젓가락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득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엔 맛이 없다. 그리운 건 된장국 한 그릇, 고등어 한 토막인데. 화려한 무대 위에 서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그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박수가 아니라 가을의 웃음과 할아버지의 고요한 미소였습니다. 한편 마을의 남은 가을은 매일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새벽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작은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없는 집은 텅 빈 것 같았고 할아버지의 어깨는 더 굽어 보였습니다. 결국 가을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데려와야 해. 오빠를 잃을 수는 없어.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들고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역은 낯설고 거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화려한 네온사인이 눈을 찔렀습니다. 가을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있다는 건물로 곧장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드디어 두 남매는 마주했습니다. 가을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오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이 화려한 불빛? 아니면 우리 가족?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그의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대답보다 더 분명한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용당하고 있었고 진정한 자리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을은 그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곳은 이곳이 아니야. 할아버지 곁이야. 우리 가족 곁이야.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을아, 나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 그 순간 두 남매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바닷바람이 부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민준과 가을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빌딩들이 멀어지고 산과 바다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민준의 가슴은 두려움과 동시에 해방감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집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문턱을 넘자 영수는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됐다. 돌아왔구나.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 말은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안식 같았습니다. 민준은 눈물을 터뜨리며 할아버지 품에 안겼고 가을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된장국과 고등어가 놓였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세상 어떤 잔치상보다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기쁨, 안도, 그리고 다시 이어진 가족의 끈. 민준의 귀향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 대답이 마침내 세 사람의 삶 속에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누구도 잡을 수 없습니다. 민준이 다시 돌아온 뒤 세 사람은 한동안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새벽에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낮에는 밭을 일구고 저녁이면 세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나눴습니다. 민준은 바다에서 그물을 손보며 땀을 흘렸고 가을은 마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영수는 그 모든 순간을 눈에 담듯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냉정했습니다. 영수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단번에 들어 올렸을 물동이도 이제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말없이 등을 받쳐주었고 가을은 손수건으로 흘러내린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영수는 자주 말했습니다. 내 걱정은 말아라. 너희가 있다는 게 내 삶의 가장 큰 복이지. 하지만 두 남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이별의 준비라는 것을. 어느 저녁 영수는 두 남매를 불러 앉혔습니다. 방 한가운데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이걸 열어보아라. 내가 가진 전부는 여기에 있다. 그날 밤 민준과 가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작은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돈일까? 땅 문서일까?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일까? 하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 영수의 마음일 거라는 것을. 며칠 후 영수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준과 가을은 그 곁을 지키며 마지막 숨결을 느꼈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울부짖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완결되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례는 소박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모여 바닷가 언덕에 그를 묻었습니다. 비석 하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다가 그의 무덤이 되었고 파도 소리가 그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두 남매는 드디어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과 낡은 나무 십자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영수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가을아. 나는 너희를 구해낸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구해냈다. 그날 너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는 삶을 이어갈 힘을 잃었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빛이었고 숨이었고 마지막 희망이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너희와 함께하며 깨달았다. 내가 가진 재산은 없다. 하지만 내가 가진 사랑, 그건 세상 누구보다도 부자였다. 앞으로도 서로를 지켜라. 길을 잃어도 서로의 손을 놓지 말아라. 그게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전부다. 할아버지 영수. 민주는 눈물을 머금으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가을은 십자가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두 남매는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집, 이 소박한 삶,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흘린 눈물이야말로 진짜 유산이라는 것을. 그날 밤 두 남매는 바닷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지만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을 지켜야 해. 이건 우리만의 집이 아니야. 길 잃은 이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우리 가족의 증거야. 가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아. 이 집은 이제 등대가 될 거야. 외로운 사람들에게,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등대.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집은 마을의 작은 기업관으로 변했습니다. 누구든 찾아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 고아가 머물 수 있는 곳, 외로운 이웃이 함께 밥을 나눌 수 있는 곳.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작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등대가 된 것입니다. 영수의 마지막 유산은 돈도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건 단 하나, 사랑은 선택이고 선택은 가족이 된다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민준과 가을은 그 유산을 이어받아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있었고 때로는 갈등도 있었지만 그들의 발밑에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 뿌리의 이름은 바로 영수였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마을 바닷가는 여전히 파도를 일으키고 계절은 변함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집은 더 이상 외로운 초가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작은 등대이자 마을의 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바다에서, 가을은 마을 도서관에서 각자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둘이 가장 소중히 여긴 시간은 언제나 저녁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저녁 식탁을 차렸습니다. 비록 밥상은 소박했지만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먹어라, 많이 먹어라. 사람은 배가 불러야 힘도 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종종 영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길을 잃은 청년, 부모를 잃고 갈 곳 없는 아이, 외로운 노인까지. 그곳에서는 누구도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가을은 영수의 가르침대로 그들을 맞이했고 함께 밥을 나눴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한 대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민준과 가을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요? 저도 가족이 필요합니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원한다면 여기서 함께 시작하자. 그렇게 영수의 유산은 두 남매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희망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곳은 마을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바닷가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파도는 무심히 밀려오고 바람은 거세게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붙잡으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영수가 남긴 진짜 등불이었습니다. 사랑은 선택이고 선택은 가족이 된다. 이 말은 이제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마을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정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만이 가족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선택하고 지켜내는 마음이야말로 가족일까요? 영수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가? 돈이나 집, 땅이 아니라 사랑과 선택의 힘을 남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유산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해보세요. 너는 나에게 가족이야.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야.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파도는 여전히 출렁이고 바람은 여전히 거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선택하는 한, 그 속에서도 길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도 누군가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됐다. 돌아왔구나. 그것이면 충분하다. 피는 연결일 뿐 진짜 가족은 선택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에게 선택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